극장마다 방역 지침이 조금 다른데 인디스페이스는 게스트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3명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객 질문은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나눠주시고요. 컨셉추얼하게 꽃다발을 들고 등장하셨는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밤 연출하고 쓴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밤에서 원영으로 출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부터 지금 계속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셨겠지만 오늘은 개봉일이라 조금 남다른 기분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개봉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영화 처음 만들 땐 완성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었고, 또 영화제 냈을 때는 영화제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개봉까지 하게 되니까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이게 극장에서 영화를 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꽃다발은 누가 주신 거죠? 저희 액션 히어로의 김현지 PD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과는 더스트맨을 작업하셨죠? 기루 배우님도 개봉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화 초록밤이 영화도 영화지만 이 과정이 저나 우리 초록밤을 함께 만든 분들께는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개봉도 다른 영화들과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개봉하는 날 우리 초록밤 식구들이 다 생각이 나고 되게 감사한 시간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그냥 뭐 배우로서 작품이 의뢰가 와서 뭐 얘기하고 촬영하고의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 동안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 감독이 또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 또 각 촬영이면 촬영, 뭐 음향 모든 파트에서 정말 내 영화라는 마음으로 정말 몸을 갈아 만든 작업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이 개개인들에게 어떤 실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성장하는 또 과정이었던 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기억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강기루 배우가 연기한 원영의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주 간결한 인물 세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족이라는 세팅의 출발점이 우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다양한 세대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혹은 세대를 떠나서 그냥 가족이라는 그 집단 자체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족이 중요했다면 인물의 수를 더 넓히는 방식도 있고 관계를 좀 다르게 만들어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세팅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만드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이 시나리오는 한 6, 7년 전쯤에 한 가족, 아버지와 그리고 60대 노 부모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 당시쯤에 아버지와 어머니랑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영화 감독 지망생이어서 돈을 벌지 못하였고, 여전히 어딜 가다 아버지가 돈을 내시고 아버지가 운전도 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형태가 되기까지는 그러고 나서 왜 여행을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리 좀 멈춰 있다가 한 5년 전쯤에 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외할머니는 굉장히 자주 뵈어서 돌아가셨을 때 엄청 슬픈 감정이 들었었는데,
친할아버지는 영화의 원액이처럼 제가 살면서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못하셔서 몇 번 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는 제 모습이 되게 이상하고 기괴한 감정이 저한테 들었었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전에 썼던 그 내용과 이 두 가지 감정들을 합쳐서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지 않다 할아버지가 죽었고 그들이 집을 정리하러 내려가게 되면 여행을 가는 게 성립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런 글이 구성을 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조금 바탕이 된 글이다 보니 가족의 이야기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는 지금의 각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각본이 이 영화에 있었다고 하죠. 70페이지 정도의 각본을 지금 30페이지 정도로 덜어낸 버전이 오늘 보신 영화의 버전인데요. 덜어낸 것들이 어떤 서사일까를 궁금해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을 덜어내셨을 테니 마지막까지 덜어내기까지 좀 고민했던 것은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혹은 덜어내면서 가장 크게 일어난 이 각본상의 혹은 설계상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각본을 줄이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고치면서 머리도 삭발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싶었는데 뭔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스틸 사진 보면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머리가 굉장히 짧아서 그랬었는데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영화를 좀 더 영화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데뷔작이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를 만들 건지 아니면 내가 느꼈던 감정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결국에는 감정이 저는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아주 쉽게 제거가 되었어요. 이것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구나. 오히려 상황과 상황을 비워냄으로써 그 안에서 오는 진동을 느끼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떤 장면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다 쳐내가면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짧게 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걔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촬영이 된 장면인데 그 장면은 원래 어머니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차에 친 개가 어머니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 개를 따라가는, 그 개를 따라 한참을 산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개가 나무 아래서 이제 어머니를 공격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상처를 핥고 있는 그 개를 어머니가 한참 바라보다가 돌을 들고 찍어서 죽이는 게 애당초 시나리오의 목적이었었고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우리 가족의 무언가를 방해하는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처리해 왔었구나. 할머니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뉘앙스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맥락으로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앞에 많은 것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그게 마지막에 힘을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결국에는 이 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엄마의 두려움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한 목적이었어서 어머니의 어떤 그런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시각화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그 촬영하기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막 욕심이 있었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감독님 이제는 거기 너무 멀리 왔다, 그건 잊어버려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음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버전을 찍게 되었습니다. 톤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장면이 들어갔다면.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상상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영화가 어떻게 또 그 장면이 들어갔으면 바뀌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선택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완성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촬영 현장에 돌아가는 프로덕션 상황이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게 숏이 간결하다 보니까 90분 정도 분량이 숏이 100개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간결한 분량이다 보니까 촬영 계획이 역으로 말하면 정확했어야 할 거고 그걸 또 역으로 말하면 편집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좀 빠른 판단으로 완성된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떠했나요? 편집을 말씀을 드리자면 편집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버전이 45개에서 50개 정도 나왔고
이게 처음에 편집은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찍은 컷을 거의 다 쓴 영화예요.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단 한 개도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사실 1시간을 버리면 1억을 버리는 듯한 효과가 있는 거라 저희는 10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쓸 것들을 정말 고민해서 저희가 100개가 조금 넘어요. 디자인해서 찍었었고 편집 과정에서는 시나리오대로 편집이 됐었는데 저희가 가장 오래 걸렸던 이유는 길이에요. 샷을 굉장히 길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좀 빨라도 안 되는 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양민 편집기사께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다행히 그분께서 장률 감독님의 오랜 편집 기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롱테이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롱테이크가 감정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이 진동하는 그 잔향을 어디까지 보여줄 건지에 대한 그런 대화들이 오갔었고 촬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찍었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안 쓰면 이 영화가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편집에서 거의 썼던 컷을 다 써서 나중에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왔었고 우리가 뭐 그런 맥락들이 좀 있어서 네. 컷이 여유가 없었다는 건 배우들에겐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한 컷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컷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땠어요, 강기리 씨? 저는 또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더 부담스럽지 않았고 더 반가웠고 애초에 이제 처음 이 글을 받고 감독님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에서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자체가 반가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어떤 뭐 일이 있건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째 날 장례식장에 한 컷을 찍기 위해서 그 한 컷을 위해서 세팅을 4시간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대기 시간마저도 뭔가 대기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공간에 있다 그런 마음이었고 롤이 돌 때 또한 뭐 연기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수없이 현장에서나 사석에서나 감독과 대화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현장을 가고 만나고 했기 때문에 뭐 컷이 적어서 아쉽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대기가 길어서 뭐 힘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배우의 성향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마 강기루 배우라 그게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해보면서 배우의 어떤 톤 앤 매너가 짝 붙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초록밤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색감이 이렇게 초록색이 아주 두드러지게 지배적인 색감이 됐던 것도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의 색감을 테마로 두는 건 감독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비주얼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 초록이란 하나의 색감을 테마로 두면서 생긴 효과에 대해서 감독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쓸 때는 이게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같이 함께 작업했던 강기루 배우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결과물을 본 이후에요. 우선 사실 초록색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이게 뭐 초록밤은 아니었지만 초록의 컬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촬영 감독께도 제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고 우중충한 가족이지만 뒤에는 굉장히 푸르스름한 나무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 오히려 그런 극단의 충격이 이 영화의 올바른 진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나리오부터 써있던 부분이었었고 저희가 그러면서 어머니는 빨간색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원영이는 초록색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블랙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아주 처음부터 명확하게 있던 거였었고 그런 것들을 오가면서 촬영 감독께서 저는 밤까지 초록으로 물들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글을 고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초록의 극단에서 오는 그런 이상한 감정들을 영화에 넣기 위해서
더욱더 그런 노력을 했었었고 사실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초록밤이라는 제목이라 초록을 굉장히 더 초록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실 필요는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떤 초록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넣어둔 것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초록이라는 것들은 디자인으로 사용된 것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게 영화가 초록밤이 아니어도 보는데 큰 지장은 없는 영화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초록에 매몰되시지 않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저도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이라는 것이 어떤 뭔가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감상이 중요한 어떤 거라 저는 그냥 뭔가 작업자로서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입장보다는 저도 그냥 뭐 제가 제 영화를 보는 시선이 늘 그렇긴 하지만 더욱이 더 초록밤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초록의 느낌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완성되어서 화면으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록의 기운들이 어떤 뭔가 그 답답한 되게 그 무더운 여름의 어떤 오존층처럼 어떤 독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지독한 무언가로 느껴졌는데 그냥 그게 이 평범한 어떤 가족들을 따라다니는 씻을 수 없는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상들을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그래도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힘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가족이라는 어떤 소속감인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이 세 가족이 뭔가 서로에게 애정이 커 보이진 않지만 혈육이라는 가족이라는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게 하는 마음들 이런 초록의 불편한 어떤 기운들은 씻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느껴졌어서 그것 역시 촬영할 땐 몰랐던 감정이고 오히려 처음 받았던 그 글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완성된 영화에서 느껴져서 그게 되게 재밌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도 그 초록밤이라는 제목과 초록색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만드신 분들이니까 뭐 그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 뭐 다르게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작 영화를 보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초록밤이라는 타이틀이 뜨는 순간부터 이 약간의 어떤 주술 같은 것에 걸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초록색의 어떤 모티브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쫓게 되기도 하고 그 초록색의 다른 색깔이 침범해 오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하다못해 소주병, 현금의 색깔, 뭐 소나무의 색깔 이런 것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는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초록색은 여러분들한테 알 수 없는 심연의 깊은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저희가 디자인 요소를 첨예한 거였었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들은 그게 영화를 보는 감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초록이 어떤 이게 사실은 이거고요. 이건 저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는 전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속으로 빠져들기 위함으로 여러 장치들, 사운드나 음악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그 어떤 초록이 어떤 감성을 일으켜줬다면 저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 채팅방에 지금 초록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두부라는 대화명 쓰신 분께서 저랑 똑같은 지점을 꽂히신 것 같아요. 초록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목부터 일단 계속 신경 쓰며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1만 원짜리 돈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돈이 만들어내는 가족들의 관계나 사건 분위기가 집중됐던 것 같아서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생각 주셨어요. 현금 클로즈업에 정말 의도가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떤 이거는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연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관객들한테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거를 저희가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거야라고 답을 해놓고 만드는 것도 저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관객과의 대화가 워낙 그런 자리이다 보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팅방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질문해주신 관객분의 그 대답 중에서 4분을 추첨해서 오늘 갓 나온 키링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일단 2부 대화만 쓰신 분께 키링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따가 관계자분께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음악이 등장하는 순간이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났어요. 매 장면은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장례식장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사우나로 가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시퀀스 음악이 있었던 것 같고,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던 가족들이 숙박업소에서 다 같이 자는 그 초록 밤이 있죠. 그때도 음악이 이어졌죠. 그리고 다시 방문한 집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본 뒤에도 음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은 뒤에 그걸 끄는 아버지가 올가미가 메어져 있는 공간으로 향할 때도 음악이 있는데요. 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 순간들이 궁금해요. 어떨 때 음악이 좀 깔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요? 결국에는 감정을 만들어내야 할 부분들, 저희가 대사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영화들이. 그 음악은 이 영화에서 필요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야 할 때 저희가 좀 쓰고 싶었던 포인트였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영화를 찍을 때 현장에서 다 백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몇을 채워주시면 또 이렇게 몇십을 채우고 후반에서까지 해서 총 100들 딱 맞춰서 만들고 싶어 했던 영화여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넣었던 부분들은 이런 포인트들에서는 감정의 동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더 뭔가 좀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음악을 저희가 넣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음악은 정말 감정을 위한, 저희가 대사나 이런 것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음악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사운드에 관련된 질문도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블락에 일하는 네오라는 대안을 쓰시는 분께서 영화를 보면서 다른 부분보다 사운드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제에서 본 버전보다 현장음이 더 살아난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운드 부분의 디자인 궁금하고 사운드 부분을 더 보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와서 부산 영화제 끝나고 한번 조금 만지긴 했고요. 사운드를 편집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랬었고, 이 영화가 굉장히 롱테이크에 굉장히 정적인 영화지만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참고했던 영화는 그 데이비드 핀처의 조디악이었었어요. 그 렌 클라이스라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볼륨의 차이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화면 밖의 소리들이 어떤 공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 초록밤도 장르 영화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비드 핀처 드라마 중에 마인드헌터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 거기 단 한 번도 사격장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뒤로 계속 탕탕탕탕탕 사격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이상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록밤을 통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 아주 때깔 좋고 아주 예쁜 소리들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 중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믹싱을 디자인을 하면서 그것들을 채집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운드의 그런 높낮이와 여러 소리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우리가 배우들의 대사를 다뤄낸 곳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로 감정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접근했기 때문에 사운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네. 부딪히는 효과들이 있죠.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고양이 소리도 그렇고 당연히 살아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리인데, 따라가 보면 죽어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 사운드와 장면이 계속해서 이질적으로 부딪히면서 나는 효과 같은 것들도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운드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 사운드였는데 제가 그 장면을 왜 기억을 하냐면 사실은 서사의 연결과는 크게 상관없는 숏이죠. 그 숏은 뭐 드러내도 사실은 크게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숏 자체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숏이긴 하지만요. 그 촬영을 하신 장소가 철산 주공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장소를 고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사운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산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김포 쪽으로 날아가려면 그쪽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장소를 헌팅하고 난 뒤에 이것은 어쩌면 사운드라든지 장면 설계가 된 숏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좀 유일한 숏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사운드나 숏의 구현도 궁금합니다. 그 철산 주공 아파트가 공항 비행기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잘 안 찍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거 찍을 거 지금 촬영하기 전이죠. 그래서 저희가 헌팅할 때 사운드 디자이너가 같이 동행을 항상 했어요. 왜냐하면 사운드 디자인을 처음부터 되게 제가 욕심이 있던 부분이었어서 이 공간에서 나는 소리들을 기사님께서 다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 미리 다 파악을 해서 디자인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헌팅을 다 같이 갔거든요. 기사님께서 헌팅 가서부터 감독님 여기는 비행기 소리를 막을 수가 없으니 이걸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비행기 소리를 우리가 갖고 들어오자 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실 그 정도 사실 그 원영이가 앉아있는 장면에서 비행기가 지나가긴 해요. 위로. 예, 근데 원래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눈에 보이는 소리를 다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저희 원칙이 있었어서 이것들을 최대한 장르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했었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관객들을 집중하게끔 저희 영화를 보시게끔 하려고 하는 저희의 또 디자인 의도도 있습니다. 강기루 배우님의 전체 작품을 아직 못 본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공개됐던 작품들을 보면은 좀 풍경처럼 존재하는 것 같은 인물들을 주로 연기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아주 빡빡하게 빈틈없이 채워진 연기가 그리운 시기는 혹시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안 맞네요. 네,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나갔다기보다는 그런 연기들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원없이. 그래서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게 이렇게 뭔가 채워서 내 연기로 이 프레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큰 욕심이 없나 봐요. 제가 이 생각으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배우의 자질이 없나? 라는 생각을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뭔가 자신이 없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건 배우가 아니잖아요. 되게 이게 뭐 쓸데없는 고민일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 그런 작품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런 작품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있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점처럼 존재하는 연기에도 제 나름의 어떤 철학들이 있고 제 나름의 어떤 그 존재의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제 스스로 그게 떳떳하니까 또 불편함이 좀 사라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밸런스가 잘 맞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작품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톤 앤 매너라고 관객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작품마다 시기마다 그래도 배우들이 작품 안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초록밤에서는 그게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말씀하신 풍경의 점처럼 존재하는 영화들 가운데 그럼에도 초록밤에서는 내가 이걸 좀 다르게 해보려고 했다거나 좀 시도를 해봤다거나 저는 뭔가 연기를 할 때 표현하는 것들을 설계하거나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이렇게 보이게끔 표현을 하고 뭐 그런
편이 잘 아니긴 한데 제가 이 초록밤 촬영하면서 그 촬영팀이나 뭐 녹음 사운드 팀이나 굉장히 뭔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들을 봐오면서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감독과 현장에서 나누진 않았지만 아무도 몰라도 되지만 나만 아는 어떤 디테일들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오고 또 그런 것들을 심어 놓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의 감상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모여서 원형의 어떤 기운이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게 인터뷰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령 뭐 전화를 한 번에 안 받는 모습이라든지 늘 어떤 같은 기운과 표정으로 존재하고 움직임도 그렇게 뭐 이렇게 빠르지 않은 하지만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디테일들이 제 나름 뭔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초록밤은 저한테는 좀 다른 접근이었고 그걸 감독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되게 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네. 상의하지 않은 점이요? 아니면 농담. 그 영화에 보면은 다루고 있는 감정 자체는 굉장히 원형적인 것들인데 다루고 있는 사건이나 장소들은 의외로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좀 세속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을 나누는 성격의 것들이 많은데요.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이 세팅이 저는 이 영화의 감정들과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느낌도 있고 중요한 감정을 발화하게 만드는 장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그 장래의 경험,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경험이 주요했겠습니다만 이 좀 세속적인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를 찍을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은 가장 천박한 모습들을 가장 우아하게 담아보자 였었어요. 그 저희 촬영 컨셉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극단과 극단의 충돌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이 저희가 그런 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뭐 수목장 장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소나무 제 포스터이기도 한 그 장면 뒤에 저희가 바로 고속버스 내리는 거에 각설이 얼씨구씨구 그런 거 이름을 저희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아름다운 감정을 깨버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한 충격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아버지가 깊게 애도하고 있는 다음 장면이 돈 세는 이런 컷들로 저희가 일부러 감정을 일부러 그냥 아예 다 깨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화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상하게 믿어왔었어요. 그래서 장면 역시도 정말 멀리 가든지 클로즈업이 있든지 극단이었었던 것 같고 사실 초록색 컬러도 제가 촬영 감독께서 조명을 요청하셨을 때 제가 좋았던 이유도 와 낮의 초록과 밤의 초록이 극단에서 오는 그 충격이 있겠구나. 그게 아마 관객분들이 제가 아까 초록밤에 대해서 제목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충격을 받으셨던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딱 그 정도 의도였었어요. 제가 이 결국에는 그런 맥락이었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고 어디선가 다 봤던 모습들이지만 모른 척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냥 그것들을 나는 아닌 척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서민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장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끌어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저는 캐릭터의 몸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서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 장면 같은 걸 굳이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초라하고 비루해 보이는 순간은 일상적인 순간에 육체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영과 그 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도 이게 뭐 어떤 환희의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끝난 이후에 되게 막 비루하게 닦고 치우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우나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 연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낱낱이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굳이 숲속에서 배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채팅방에도 관련한 질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킨 먹는 기루가 되고 싶기루라는 대명을 쓰시는 분께서, 인간의 배설 활동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매일 겪는 일이지만 엄청 내밀하고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의 일상과 들깨와 마주친 어머니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 관련이 좀 있겠죠? 네, 배설 장면을 넣었던 건 그 기자님 말씀에 이제 동해요.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 되게 나약한 모습을 좀 포착하고 싶었던 그런 맥락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배설을 하면서 걔를 마주하는 장면은 저희가 선생님께 연기 디렉팅을 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 걔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 걔를 보고 우는 그런 모습들은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셔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여성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엄마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속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에서 엄마가 이것들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영화에 표현됐을 때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배설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저 지인이 자기 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매일 대변을 보시는데 뭐라 그랬더니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자기 방문을 닫고, 뭐라고 하신 분의 방문을 네, 닫으셨나요? 오히려 화장실 문을 안 닫으시고 딸의 방을 닫고 문을 열어놓고 누시더래요. 좀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게 되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주변에 했더니 우리 집도 그래, 우리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었던 장면이기도 했었어요. 뭔가 좀 되게 유머러스하고 이 집이 다 그렇구나. 안 그런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입장이 너무 궁금한데 지금 왜 딸의 방문을 닫으실까? 저도 되게 화장실을 닫는 게 더 궁금했어요. 간단한데 이런 궁금증이 지금 머리를 막 그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크게 이 세대를 나누자면 이 영화에는 두 세대가 있죠. 그래서 뭐 결혼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자기 미래도 미루는 청년에 가까운 세대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집 한 칸 가지지 못한 근현대사의 풍파를 아마 온몸으로 다 맞아왔을 그 부모 세대가 이 영화에 있는데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든 드리워져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 죽음을 아주 정면에서 마주하는 세대가 부모 세대라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고양이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도 아버지이고, 올가미의 목을 넣어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듯 혹은 뭐 상상하듯 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죠. 그리고 로드킬을 당한 뻔한 그 들깨를 숲에서 마주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으로 남고, 그 목을 매달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동거하셨던 분의 시체를 가장 처음 발견하는 것도 어머니죠. 그래서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 세대에게 죽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하신 이유도 궁금했어요. 우선 저희가 이 영화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감정을 시각화하는 데 굉장히 저희가 집중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의 올가미는 아버지의 불안감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두려움을 저희가 뭐 마찬가지겠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노년에 대한 노후 준비가 안 된 그런 삶에 대한 불안함을 했던 거였었고, 또 어머니가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은 저희가 애당초에 처음부터 어머니의 컨셉을 붉은색으로 정하면서 엄마가 이 집에 뭔가 이 집을 굴러가게 하는 순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부터 고추를 만지시는 것도, 김장을 하는 것도, 개를 보는 것도, 뭔가 시체를 발견하는 것도, 뭔가 어머니가 이 집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을 해왔다. 그게 이게 이 집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여자들의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 역시도
그런 설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세는 것도 저희는 이 영화에서 저희가 돈을 그렇게 깨끗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서 어머니가 그 돈을 그 어머니 손이거든요. 장면들도 이거 역시 엄마가 하고 있고 그런 설정들과 그런 거였었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고양이를 묻어주는 장면은 제 생각에 저도 나중에 이거를 그냥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 무덤을 파고 영화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가 집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내 집을 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복잡한 감정의 올가미가 나타난 거기도 하고 그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노후세대의 그 불안함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질문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키링 저희 한 분 더 드릴 수 있죠. 지금 안용진 20 인천이라는 대학을 치신 분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습니다. 원영과 은혜는 결혼하게 될까요? 강기루 씨가 대답해 주실까요?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하게 되겠죠. 예. 아니면 좀 싼 월요일이라도. 네, 키링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공통 질문으로 하나씩 마지막으로 제 질문으로 드리고 이후엔 채팅창의 질문들로 쭉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의 네이버 영화평을 짧게 쓰면서 오늘 아마 공개가 안 되고 내일이나 주말쯤에 공개가 될 텐데 스크린의 쓸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왜 스크린이 있어야 하는지 영화의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한 영화라 생각이 들었고 이게 데뷔작의 야심이든 아니면 뭐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일종의 반항심이든 어쨌든 저는 좋은 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둘러싼 최근의 고민이 어쩔 수 없이 이 영화에는 묻어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각각의 생각들이 궁금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부지런히 찍어내고 있는 배우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영화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 답변은 다음 주에는 또 바뀔 수 있고 내년에는 바뀔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궁금합니다. 먼저 하시죠. 전 그 기자님 말씀에 너무나 동의하고 제가 이 첫밤이라는 영화를 왜 저에게 되게 소중한 필모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영화에 얼굴을 내비치는 배우이지만 이게 뭔가 이 배우라는 포지션이 영화 안에서 가져가는 어떤 퍼센테이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줄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냥 뭔가 배우에게 의존하는, 그 인물의 얼굴에 의존하거나 그 말에 의존하는. 근데 영화는 영화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영화도 미장센이 중요하고 시청각적으로 표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그 배우의 얼굴에 의존하는 것들이 되게 전 배우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저는 되게 우아한 어떤 모델로 참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배우 스스로 어떤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영화 제가 관객으로서 볼 영화들에서도 그런 볼거리들이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애당초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약간 패기 넘치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 했던 영화예요. 야, 영화랑 드라마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답은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극장에 오고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체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산에 못지않게 초록밤도 체험의 영역의 영화로 극단의 체험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영화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이 꼬여가지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여러 그런 OTT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체잖아요. 그렇다면 극장에 모여서 우리 영화를 볼 때 즐거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어떤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작품들이 극장에 상영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게 그 어떤 시나리오의 훌륭함을 넘어서 정말 그 영화적인 소리와 이 큰 스크린과 여러 가지들이 작용해서 우리가 TV 모니터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영화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제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아까도 제가 낮에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을 때 했던 얘기가, 내가 어떤 걸 만들지 모르겠지만 초록밤을 만들면서 영화적인 품격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다. 내가 코미디를 할지 앞으로 뭐 OTT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이 예술가 그리고 영화적인 품격에 대한 고민은 초록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되게 제가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공동의 작업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상영관에 걸리고 관객과 만날 때에는 이게 감독의 영화 혹은 배우의 영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선 이해도 하고요. 그리고 스크린에서 가장 먼저 관객과 대면하는 어떤 갑옷을 입은 장수의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게 배우이기 때문에 그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 공동의 작업이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촬영의 영화이기도 하고 조명과 사운드와 여러 가지의 조합의 테크니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재미를 발견하는 혹은 각각의 의미를 발견하는 영화 경험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채팅방에 질문 몇 개 더 할 텐데요. 이거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기로 배우님 오늘 텐션 하이 텐션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뭐 평소와 좀 다르게 보이셨나 보죠? 네. 하이 텐션이네요 오늘. 네. 미드 텐션? 저는 진짜 궁금한데 현장에서 기로 배우님 저거보다 높아질 때가 있긴 있나요? 감독님? 텐션이 확 올라갈 때가 있긴 있나요? 저희가 그 원영이가 초반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서 운전해가지고 운전한 장면 기억나시나요? 뒤 밤에 그거 찍을 때 해를 좀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때 제가 배드민턴 채를 딱 2개를 구해와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에서 배드민턴을 쳤었는데 정말 열심히, 가장 열심히 쳐서 제가 그 이후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본 적은 아직 없거든요. 저도 하이 텐션일 때가 꽤나 있습니다. 예. 보고 싶네요. 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질문 또 계속해서 볼게요. 제가 제대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 원형이 유일하게 미소를 짓는 장면이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는 은혜를 바라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원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화에 그 인물들별로 클로즈업이 등장을 하잖아요. 엄마가 강아지 개를 보는 얼굴이나 아버지가 월가미에 머리를 갖다 댄 얼굴이나 또 원영이 결혼식장에서 은혜를 보는 얼굴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의 그 상황은 뭔가 좀 주관적 해석이 필요한 감상이라면 원영의 그 얼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연기할 때 뭐 특별히 이건 이런 감정이야 라고 구체적인 게 말을 해가면서 의논하고 연기를 하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글을 봤을 때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이건 어떤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말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결혼을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하기는 해야겠으나 뭔가 자신은 없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여자친구는 은혜는 결혼을 원하고 있고 또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부 옆에 서서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너무나
또 예쁜 내 애인의 얼굴 그리고 잠시나마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 식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감정들이었을 것 같고 원영에게는 그런 상상 속의 어떤 컷들이 탁탁탁탁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은혜의 얼굴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영화의 상황이 코로나 시기와 묘하게 중첩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시나리오를 팬데믹 기간 전에 작성했다고 하셔서 코로나 시기의 풍경을 영화에 녹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나리오 쓸 때는 코로나 마스크를 쓸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였었고, 근데 촬영할 때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지금이야 방송에서도 마스크 많이 쓰고 나오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저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마스크 난 쓰기 싫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배우들 나는 얼굴이 가려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우리가 시대를 담아내는 영화인데 이거를 담아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마스크를 쓰되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걸 썼다 벗었다 해야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했었고, 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크루들이 적다 보니까 현장 통제를 전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마스크를 우리가 안 썼을 때 누가 쓰고 지나갔을 때 그 이상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들이 고민을 했었고, 결국에는 영화에 마스크를 전면으로 배치하면서, 근데 지금 영화를 다시 보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때 우리 저랬지. 뭔가 저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영화에 마스크를 쓴 게 굉장히 기분 좋고 굉장히 좀 뿌듯한,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영화가 어쨌든 동시대성을 담보하는 매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극을 찍지 않는 이상요. 그 90년대 초반부터 후반, 2000년대 한국 영화 쭉 보면 서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배경들도 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이 시기의 동시대성을 담은 모습으로도 기억이 되겠죠. 다른 질문 또 볼게요. 목욕탕 장면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반대편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원영의 정말 많은 행동이 아버지와 닮아있는 부분처럼 보이더라고요. 혹시 기루 배우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나 감독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원영의 미래가 아버지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영은 또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선 좀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먼저 보이겠죠.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나름의 설정들을 했었고, 또 의도적으로 이제 자리 매치나 컷 이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계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 관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색상에 대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원형 의상에 초록옷을 고집하셨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루 배우님께 드린 질문이군요. 기루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원형이라는 캐릭터가 왜 초록색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원영이 초록색 옷을 입었나요? 저희가 초록색 체크 셔츠가 2벌. 저는 그걸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입었어요. 또 헤어질 결심의 논란처럼 청록색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예, 딱 그런 느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원영이가 초록색 체크 셔츠를 2번 입고 나와요. 그 다른 옷인데, 저희가 원영을 초록색으로 했던 이유는 어머니 희망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고, 그게 어두웠던 초록인 이유는 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색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원영이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초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초록을 오브제로 쓴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오브제로 썼다면 초록에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떤 소품들이. 근데 저희는 이 영화는
한 가정의 비극을 다룬 내러티브 영화이기 때문에 초록은 그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던 포인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원양의 색깔은 초록색이었던 게 저는 저 역시도 어머니가 저한테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폭력으로 종종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원영은 그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은혜나 부모님들이나 그래서 그 초록의 변질 세계가 좀 이렇게 좀 그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어서 저희가 초록색 셔츠들을 좀 진한 체크 셔츠를 영화에 좀 근데 좀 표현이 좀 안 된 것 같긴 해요. 좀 어두워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기루 배우님 마리끌레로 화보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 화보와 인터뷰를 보고서 좀 떠오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를 보니 감독님께서 감독이면서 제작자로도 함께하게 되셨다는 글을 봤어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강기루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되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은 이런 질문을 가장 처음에 하죠. 하지만 허를 찌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겠습니다. 강기루 배우를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폭력의 씨앗 김소희 배우께서 저한테 커피 마시다가 제가 초록밤 준비하는 걸 알고 남자 배우들을 몇 명씩 좀 사진을 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뭐 여러 배우들이 계셨었고 그냥 그때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알겠어요.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볼게요. 그리고 말았는데 유독 한 배우가 떠올랐었고 그 배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만난 이야기들은 많이 드렸었고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러 배우들을 보면 되게 소설 같은 어떤 배우들 만화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시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배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는 시 같은 배우가 연기를 와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기루 씨를 보면서 오히려 원의 캐릭터를 조금 더 단단하게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셨던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는 파도를 걷는 소년에서 갑보에서 그때 소희 누나 김소희 배우께서 너무 보여주시면서도 진짜 민망했는지 너무 북한 사람 같지? 그러면서 넘어갔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봤죠. 근데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 나 이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만나게 됐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감정과 실제 강기루 배우의 그 성품들이 너무나 흡사하게 제가 사진 보면서 느꼈던 배우들 실제로 보면 정반대의 분들도 계시거든요. 엄청 다른 텐션이라든지 근데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꼭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구애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시 같은 배우가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다른 배우들에게도 적용이 된 건가요? 일단 그 표현은 제가 기루 씨를 보면서 떠올렸던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배우를 보면서 이 사람 시 같아, 소설 같아라고 표현을 떠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되게 시 같다라는 느낌.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 이후로 기루 씨 보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 저 배우분은 굉장히 소설 같다. 이 배우는 굉장히 이분 되게 시 같네 라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나 은혜나 다른 우리 영화의 다른 인물들도 시 같은 배우가 필요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원영이가 좀 그런 배우였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어떻게든 표현이 돼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얼굴 표정이 아니어도 뒷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분들 제가 원했었고 기루 씨를 딱 뵙는 순간 그리고 제가 한강에게를 봐서 더욱더 가랬던 것 같아요. 막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데도 많은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고 미팅을 했을 때도 한 서너 시간, 3시간 가량 엄청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저희가 프로듀서도 없었고 촬영 감독도 없었고 제작 지원 받은 것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어느 배우분들을 만나서 단편 막 찍을 거예요. 그리고 못 찍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이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믿어 주셨던 그 힘으로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마무리가 되었네요. 시 같은 배우가 믿어준 덕분에 완성된 영화. 오늘 개봉 맞은 대화 진행해 보았는데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록밤은 극장에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초록의 세계에 푹 빠지셨다가 탁 나가셨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위한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셨는데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앞으로 초록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밤을 한 번 봐서는 뭔가 제대로 감상하기가 쉽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여러 번 극장에서도 보고 스크리너로도 보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고 뭐 여유가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봐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